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오순도순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즐기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르게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저에게도 쓴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만큼 먹은 사람이 이제야 인생의 쓴맛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쩌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인 제가 30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친한 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언니는 일찍 결혼을 하고 다시 돌싱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리산 근처 어딘가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평소에 갑갑하고 지루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언니의 찻집을 찾아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주말을 보내곤 했습니다. 산속에서 살던 언니도 저와 같이 행복해하며 있곤 했습니다. 오는 날엔 물 맛있는 고기처럼 새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자신의 찻집에 조각상을 하나 놓고 싶다며 근처에 있는 석조각을 파는 곳에 함께 가자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함께 조각품을 파는 곳에 갔더니 매우 다양한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단단한 돌을 새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언니는 마음에 드는 조각상을 찾아서 주인과 흥정을 거쳤습니다. 돌 조각상의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쌌습니다. 나가더라도 언니는 예상치 못한 가격에 망설여서 깎아주기 전혀 생각 없는 주인에게 누나도 깜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보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돌 조각상 한 개가 30만 원이 넘으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언니는 밑에서 전통 찻집 하는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끼리 좀 깎아주세요. 이번에 잘해주신다면 가끔 찻집에 들러서 차도 얻어 마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좋습니다. 20만 원에 해드릴 테니까 대신 그쪽이 저랑 차 한 번 마셔주세요. 그럼 됐죠? 네, 저랑 차를 마시자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것 말고도 조각상 하나 더 사도 돼요. 네, 저는 조각가게 사장님의 제안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 남자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각진 턱과 구립이 피부를 가진 그 남자의 외모도 꽤 매력적이었고 조각품 매장의 사장이자 본인이 직접 조각을 하는 조각가로서의 점도 왠지 분위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조각품을 싸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그 남자와 함께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퍽 재밌는 남자였더군요. 자기 가게에 처음 왔을 때 그곳에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한 잔 사이를 끌기 위해 제안한 거예요. 우리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후로도 저는 언니를 만나러 가면 그 남자와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서로에게 가까워지다 보니 서로의 감정이 깊어졌어요. 그 남자는 서울에 있는 재계의 수술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저도 언젠가부터 그 남자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평소에는 연애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제 마음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그 남자를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러 꼭 지리산에 들르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각가가 배고픈 직업이라며 제 장거리 연애를 비난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만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없으면 제가 벌면 되고 모자라면 아껴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 두 사람은 정화수를 떠놓고 지리산 신령님 앞에서 함께 평생을 지키기로 약속했네요. 예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당시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고아로 자란 남편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조차 몰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석공 기술을 배웠어요. 단단한 돌을 깨고 부서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들어내듯이 남편은 짙었던 자신의 삶을 바르게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홀로 남겨진 장모님을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보지 못한 그 사람은 장모님을 진정한 어머님 같이 대하게 되었죠. 자신의 유일한 딸을 시집 보내고 마음이 울적해하고 있는 장모님에게 자주 전화도 걸고 어울리지 않는 애교도 즐겁게 피워주곤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친정엄마도 그런 사위를 아주 예뻐하셨어요.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은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지리산 작업실 문을 닫고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장이 된 뒤 한가롭게 돌만 만질 순 없다면서 꾸준히 봉급을 주는 직업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죠. 평생 쥐던 정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결심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돈을 벌었고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매 주말이 되면 저는 다시 지리산 작업장으로 가서 돌을 깨고 부수며 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보, 이거 장모님께 가져다 드릴게요. 오, 이게 뭐예요? 작업장 근처에 소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서 좀 샀어요. 장모님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척 부드러운 부위라니까 장모님 드시라고 하라고요. 당신도 참, 거기까지 가서 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그래요. 안 다치게 작업이나 열중해서 하죠.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식사도 대충 때우실 거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많이 사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알겠어요. 우리 엄마는 자상한 사위를 찾는 것도 참 좋겠네요. 정이 많은 남편은 자기 자신의 것보단 아내와 장모를 우선으로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죠? 성실하고 착한 남편은 제 눈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많지는 않지만 자상한 남편을 믿고 이렇게 절약하며 살다 보면 행복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우리 가정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주말 아침 일찍 작업장으로 가는 남편이 주말 내내 연락이 끊기고 있더라고요.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연락이 없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일요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작업실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고 괴롭다시피 소식이 없었어요. 갑자기 불안함이 밀려오길래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결국 남편 작업장 근처에 있는 찻집을 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정희야. 이 시간엔 뭐해? 어떤 일이야? 라고 말하니 언니가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엊그제 작업실에 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언니 미안한데 한번 가봐주면 안 될까요? 네, 알겠어요. 제가 빨리 가서 확인해 볼게요. 마음을 졸이며 언니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진 후 연락하지 못한 게 아닐까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날 쯤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큰 일 났어. 왜, 언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작업장에 갔는데 창근 씨가 큰 돌에 눌려져 있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갑자기 돌이 쓰러지는 바람에 깔리고 말았대. 그렇게 이틀이나 깔려 있었나 봐.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겨우 구조해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옮겼어. 정희야, 너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언니 말에 깜짝 놀란 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작업하려던 돌에 이틀이나 깔려 있었다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혼자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거의 반송장이나 되는 것 같았어요. 다름없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작 이틀 사이에 남편은 폭삭 늙어 있더군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께서 살아있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워낙 간골이셔서 사신 거지. 원래는 사망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해서 하반신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안 돼요.
제 남편이 조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다리를 잃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진단을 들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이렇게 매달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하반신 마비 불행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괜찮아요. 나 있잖아. 이제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조금만 힘내봐. 응, 남편을 위로하려 애를 쓰지만 우리의 위로로는 현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기도 했고 작은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했어요.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결국은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으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은 어린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는 것까지 하나하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그러면서 그럴수록 자신의 한계만을 느낄 뿐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모두 다리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괜한 걸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당신이 자립하고 싶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신이 뭘 알아 다리 못 쓰는 마음을 당신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발 나서지 좀 마.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어디? 당신 혼자 한번 살아봐. 이후 남편과 나는 하루가 멀다 하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삐뚤게만 바라봤고 그렇게 자상하고 선하던 사람이 세상 문학에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건 살고 싶다는 남편의 다른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을 놓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저 또한 독하게 굴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밥상을 차리지 않는 남편에게 삼시세끼를 꼼꼼히 차렸습니다. 침대에만 누워있는 남편을 억지로 끌어내서 매일 햇빛을 보게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스포츠 센터에 남편을 등록해서 수영을 배우고 농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도 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어린 시절 딸래야 겨우 산책을 나갔던 사람이 바깥 공기를 느끼고 싶다며 먼저 나가자고 했고 운동을 하며 사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마음의 문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그 사람의 얼굴에 조금씩 빛이 드리운 것을 보면서 하반신이 마비된 채 단지 1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독한 말을 하거나 울고불며 난리를 피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남편이 절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던데요. 그런대로 제 바람대로 남편이 변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대신 가장이 된 제 신세는 실상 고단했던 때가 없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에서 부업을 하여 적은 돈이라도 벌었습니다. 그 위에 아픈 남편을 돌봐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상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부는 불행 앞에 굴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꿋꿋하게 버텼으니 그것만 해도 무척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기도 하겠죠. 우리 부부에게 닥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우선 넘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일이 조각이었잖아. 예전보다 몸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어쩌다가 다리를 잃었는지 잊었어. 나는 아직도 조각하다가 돌에 깔리는 꿈을 꾼다고. 그런데 또 조각을 하라고? 됐어. 난 싫어. 란 제의 말을 전했습니다. 권위에 몸을 떨면서 진정을 물다가
조각이라는 단어만 가만히 떠올려도 사고의 기억이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솜씨가 아까워 보였어요. 게다가 장애를 가진 남편이 자신의 일을 되찾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언제까지 도망칠 수는 없겠죠. 당신이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될 때가 바로 돌을 깎고 조각할 때였기에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어요. 남편이 정성을 든다는 것은 극한의 공포를 이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지리산에 한번 가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문을 닫아둔 작업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마음이 뛰었습니다. 남편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그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작업장은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수풀이 우거지고 먼지가 흰색으로 쌓여 있었어요. 남편은 복잡한 표정으로 작업장을 대충 정리하고 조각할 때 쓰는 도구들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손에 쥐고 뚝딱뚝딱 다듬더니 남편이 돌에 새긴 건 희망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척 고맙고 기특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사실 난 이 돌들이 너무 그리웠나 봐. 처음엔 다시는 돌 조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는데 돌가루 냄새를 맡기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조각을 해보고 싶어.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여보. 아, 나는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못난 행동을 했는지 다 알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지. 자기야,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왜 갑자기 그래?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건가? 남편이 한마디로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싹 씻겨지는 것 같더라. 우리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이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각을 하겠다며 작업장에서 살아갔어. 몸이 불편한 남편이. 장기간 작업장에 갇혀 있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몰두할 만큼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남편에게도 바람직한 일이었네요. 그래서 주말에 가끔 남편을 돌보러 내려가고 대신 찻집을 하는 언니에게 남편을 챙겨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식사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이럴 때 좀 쉬어야 해. 그동안 남편 챙기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겠죠. 언니, 너무 고마워요. 너 덕분에 좀 안심이 돼. 어차피 근처라 그나저나 창근 씨가 다시 조각을 시작했다니 나도 기분이 좋네요. 저는 언니에게 남편의 안부를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조각을 시작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을 버릴 수 없어서 여전히 제가 열심히 일해야 했죠. 생활비와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남편의 병원비나 간병용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팍팍한 살림이라도 꾸려나가려면 한 달 내내 바쁘게 일해야 했어요. 그래도 고된 삶이라고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이라 해도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살다 보니 더 빨리 지나간 것 같더군요. 그렇게 8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오로지 돌을 다듬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찻집 언니가 아름다운 소문을 내준 덕분에 간간히 남편이 만든 조각들이 팔리기도 했네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여전하고 제 바쁜 일상도 여전히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남편의 안부를 물어왔어요. 예, 정희야. 요새 박서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똑같지 뭐, 한 달에 서너 번만 올라오고 요샌 거의 작업장에서 손대는 게 다야? 몸도 성치 않은데. 쉬엄쉬엄 하라고 했잖아. 다리가 불편한 것뿐이야? 손은 멀쩡한데 자기가 신나서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휴, 그나저나. 박서방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너희들이 애를 가질 수 없어서 큰일이야. 정이야, 정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해보는 건 어떠니? 지금이야 몰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자식은 꼭 있어야 하잖아. 아유, 됐어. 지금 우리 두 사람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애야. 나는 포기한 지 오래야. 그래. 알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돼. 왜 엄마의 손주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냐. 하지만 우리는 남편의 사정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어. 친정 엄마는 입양도 고려해보라고 했지만 우리는 살기도 바쁜 처지여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보다도 나이 들어가는 엄마를 더 걱정했어. 혼자 계시는 것도 그랬고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며 병도 많아서 늘 걱정이었거든. 하지만 남편 때문에 엄마를 보살피는 여유가 없었어. 형편이 넉넉하다면 어디 좋은 실버타운에 모셔서 함께 지내고 싶어.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은 평포였기에 언감생심 아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쥐구멍에도 벼들이 넣는 날이 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지 않나요? 저런 말들이 남들에겐 있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저희 부부에게도 그런 기적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남편은 격하게 상기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고생 다 끝났어. 우리 이제 부자가 됐어. 아이고, 너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왜 작품 몇 개 팔았어? 그게 아니에요. 좀 봐봐요. 남편이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건 로또요. 처음에는 남편이 괜한 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1등이 당첨됐다며 엄청 좋아할 텐데요. 다리만 멀쩡했다면 펄펄 뛰고도 남을 겁니다. 율동이라니까 진짜 1등이 당첨됐다고.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얼마니까? 무려 48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48억 원, 여보. 이제 우리 부부의 인생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라고요? 48억 원. 저는 기절할 듯한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48억 원이라니요. 평생 동안 구경조차 못할 금액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그날 서로의 볼을 꼬집으며 밤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를 실버타운으로 보내주자. 그동안 쓰러져가는 집에서 혼자 식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해줄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장모님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으로 보내주어야지. 아마도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행운으로 우리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꿈 같은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로또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우리 가족에게 힘든 금액이 입금된 것을 알았습니다. 통장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뛰던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남편의 경고에도 내기 힘들 정도로 기뻐하는 마음을 숨기려 노력했어요. 그 순간은 너무나 큰 행복을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평생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던 제게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환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첨금을 수령한 이후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하늘의 별도 얻어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양반이 갑자기 변한 것이었죠. 모르게 불안해하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평생 볼 수도 없는 돈을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집도 살고 차도 바꾸자고 나의 말을 귓볼로 듣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로또 당첨자에게 번거로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얼마나 아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당첨자에게 조폭이 협박하거나 사기꾼이 달라붙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4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조금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첨금을 받은 날 남편은 소고기를 사서 서로 한 끼 먹었지만 그 이후로는 돈을 아낄 생각뿐이에요. 그간 경제적인 도움을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세요라는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은 즉시 일을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절약하라는 말만 했어요.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남편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거액의 돈이 있음에도 쓸 생각이 없어지면 날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짜증이 자꾸 나요. 그래서 여보, 이러고만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실버타운에 좀 가게 됐다는 걸 알아보자. 오래간만에 만난 얼굴들이 많이 없겠지요. 벌써 몇 달 돼갔나요? 일이 분명 났어요. 그리고 실버타운을 엄마에게 추천해주면 돈 문제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다들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48억 정도는 쉽게 날리겠네요. 하루아침에 모든 돈 다 쓰고 싶다고요.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꼭 그래야 돼요. 누가 안 본 사람들인데 일단은 조심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반쯤은 포기하고 남편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죠. 하지만 너무 큰 행운 때문에 몸이 놀라기라도 했을까요? 이상하게 몸이 좋지가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몸살인 줄로만 알았는데 잦은 기침에다가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리가 좋지 않다며 자신의 소견으로 온 폐암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담배도 피우지 않는 나는 무슨 폐암인지를 생각했다. 그 길로 얼른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청천벽력처럼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왔고 예후도 좋지 않아서 외과적 수술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큰 충격의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박복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느꼈다. 남편의 사고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몸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더구나 우리 부부에게 온 행운을 알게 되어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누리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더니 놀란 남편이 제 손을 껴안고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참아온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보, 우선 다른 병원을 더 찾아보자. 다른 재단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의 큰 소리로 위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명한 병원에도 다녔지만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신약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임상실험이 막 끝난 신약인데 저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에게 48억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신약 치료를 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나를 고쳐주겠다던 남편이 신약 치료에 반대한다면 없을 텐데요. 신약 세계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굉장히 번듯한 일이니까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한 번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사를 500이나 맞을 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당신이 아내가 지금 위중한 상황인데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내가 죽을 위기인데 돈을 쌓아놓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효과도 불확실한 주사를 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어떡할 건가요?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500이 아니라 5천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현 상태로 그냥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요양처 내 작업실에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매일 지리산 영감만을 받으며 훨씬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죠. 확실하지도 않은 신약 맞는 돈이 있다면 차라리 장모님께 실버타운을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리산에 머물 동안 난 장모님의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동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허둥지둥 변명하는 남편을 보니까 되게 알겠네요.
이 인간은 자기 팔자에 없는 큰 돈을 손에 쥐면서 세상에서 인색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서운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어요. 하지만 치사하고 더러워서 남편에게 애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나마 친정 엄마를 위한 실버타운은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저는 제가 원래 계획한 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지리산에서 살게 될 텐데 대신 우리 엄마에게 실버타운을 꼭 해주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 사람 정말. 그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샵인들 때문에 그 실버타운을 하나 안 해줄까봐 걱정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얼른 회복하는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 편히 있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니까요. 생활비는 제가 꼬박꼬박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저가 지리산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지다시피 지리산으로 가게 됐지만 제 팔자가 그렇게 사나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덤덤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눈을 감겠다는 심정이었죠. 친정 엄마에게는 제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박서방이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사갈 준비나 하라고 했네요. 딸이 아픈 줄도 모르던 엄마는 사위 덕에 호강하게 생겼다며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지워준 몇 달치 약만 들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제 삶의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해서 서글픈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끔 제 속마음을 전부 언니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큰 돈을 손에 쥔 일, 당첨금을 받은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일,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두 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쓰끈한지 라며 제 삶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쓸쓸한 산중 생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경증이 깊어지면서 통증도 있었고 힘도 없었지만 그래도 공기가 좋은 덕분인지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이대로 아파하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를 지리산에 처박아 놓은 남편은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도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친정 엄마를 좋은 곳에 모셨다는 말만을 믿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지나간 건지 서로 또 얼마간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지만 그럭저럭요. 견딜 만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대면으로 밥도 주고 의사 선생님이 주사도 놔주시고 아니에요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실버타운에서 방을 같이 써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6인실이라고 하던데. 네, 6인실이에요. 아니 세상에 6인실인 실버타운이 어디 있나요? 처음에는 엄마가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엄마가 혹시 침입기가 있는 줄 알았고요. 그러나 엄마가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해보라며 누군가가 바꿔주었어요. 담당 간호사라는 거예요. 간호사시라고요? 거기 실버타운이 아니에요. 실버타운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요양병원입니다. 네,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에 엄마를 모셨다던 남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엄마는 지방 변두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셨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불안해졌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지만 남편이 별일 아니라고 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버타운을 찾아봤는데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입소가 어렵대요. 그래서 거의 실버타운과 다름이 없네요. 요양병원에 있는 거지를 만나러 갔어.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님께는 하지만 상황이 훨씬 나아졌어. 그냥 나 걱정할 필요 없어서 말했어. 어쨌든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할게. 통화를 끊었어.
남편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났어. 너무 변해서 놀랐고 배신감까지 느꼈어. 자기만 잘 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남편을 두고 싶지 않다고 느꼈어. 내일 모레 죽는다 해도 남편을 버리긴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니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의 당첨금도 없어진다고 하더라.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된 바람에 남편과 갈라져야 하는데 재산이라도 분할받아야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져 갑니다. 제 결심을 찻집 언니에게 말했더니 찻집 언니는 고개를 가로지었고 저를 말렸어요. 그럴 필요가 어딨어? 너 몸 많이 안 좋잖아. 괜히 그런 일에 신경 쓰면 몸이 더 악화될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대화로 해결해. 그리고 창근 씨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아니야, 언니. 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 다리 못 쓰는 저 인간을 내가 얼마나 살뜰히 보살폈는데 돈벼락 맞았다고 이제 와서 저렇게 안면을 바꿔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남편이라고 하겠어? 당장 죽어도 꼭 그 인간과 헤어지고 죽을 거야? 아이쿠 정이야. 너 몸이 아프니까 제발 조심해야 해. 응. 저는 찻집 언니가 반대하더라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가진 로또 당첨금도 포함하여 재산 분할을 통해 50%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겠지요. 남편은 일부러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그러나 저는 재산을 분할받자마자 수십억 가치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마련하여 친정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신약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비싼 비용을 지불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게 되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만에 받은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제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제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아온 삶이 허무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편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건너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 남편이 저와 이혼한 지 2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재혼 상대는 바로 제가 둘도 없이 가깝게 지냈던 찻집 언니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언니와 연락이 뜸해진 이유가 분명 이런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언니와 전 남편이 로또 당첨금 때문에 짝짝꿍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언니와 남편 사이에 법적인 연결은 없지만 그러한 생각에 휘말리니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찻집 언니의 재혼식에 일부러 참석했습니다. 축의금 대신 커다란 피켓 하나를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피켓에는 로또 당첨금 때문에 마누라를 버린 남자와 로또 당첨금 때문에 동생 남편이랑 결혼한 여자를 반대한다라고 써놓고 1인 시위를 벌였네요. 당연히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얼굴이 사색이 된 찻집 언니는 제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전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린 암남 됐거든요. 왜, 여보, 나처럼 귀신같이 보이는 거니? 이렇게까지도, 그래도 당신의 재혼을 축하하러 왔어요. 제가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섬뜩한 미소로 대답했던 겁니다. 결국 남편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었지만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하객들의 불만 속에서 결혼식을 강행했다는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랑은 관계가 없어서 그쪽의 주의를 끊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제 인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배웠지만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친정엄마와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자리 잡았네요. 이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조언 감사드리며 모든 애청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